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 오늘은 2부의 10, 11, 12장을 보겠습니다. 2부에 와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네훌류도프가 지방 영지로 내려갔죠. 그래서 첫 번째 영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곳이었는데 거기 가서는 인근의 다른 지주보다 지대를 30% 더 적게 농민들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근데 농민들이 썩 기뻐하지 않아요. 네훌류도프는 뭔가 본인도 찜찜한 상태로 거기서 헤어지고 두 번째 영지로 가죠. 두 번째 영지는 카추샤와 만났던 곳, 고모들의 영지였어요. 거기서 농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참상을 좀 속속들이 보게 된 네훌류도프는 상당히 충격을 받고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가르침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이 토지를 모두 가급적 균등하게 분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대를 받아서 그 지대는 공동기금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지주인 네훌류도프는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되죠. 농민들이 처음에는 낯설게 여기고 거부하다가 틀림없이 꿍꿍이가 있어 이러다가 나중에 이해를 하고 모두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하고 네훌류도프는 좀 홀가분하게 떠나요. 두 번째 영지에선. 이제 모스크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0장 도시로 돌아온 네훌류도프는 정말 이상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익숙했던 생활들이 이제 한번 새로운 렌즈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사나 여집사가 막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오로지 널고 말리고 보관하는 일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세간을 정리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훌류도프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모든 걸 처분하겠다 하니까 어떤 걸 처분하고 어떤 거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할지에 대해서 이 집안 살림을 관장하던 하인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네훌류도프가 본인이 필요한 것, 본인에게 쓸모 있는 것만 딱 골라서 허름한 뭐라고 돼 있냐면 수수하고 지저분한 가구 딸린 방 2개짜리 셋집으로 옮겨요. 그리고 이 집과 여기에 있는 남은 세간은 여집사와 누나가 와서 알아서 처분하게 놔두죠.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밖은 추웠다. 즉 네훌류도프는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본인에게 필요 없는 것까지 욕심내면서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밖은 추웠다. 폭풍우가 지나가자 봄이면 대개 그렇듯이 추위가 닥쳤다. 우리나라 봄이 대개 그렇듯이 추위가 닥치나요? 요즘이야 이상기후니까 또 모를 일이지만 모스크바의 봄이죠. 공기가 어찌나 차고 바람이 어찌나 매서운지 얇은 외투를 입은 네훌류도프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서 몸을 덮이기 위해 걸음을 빨리 했다. 네, 얼음이 녹고 풀리지만 봄이 그 추위가 완전히 가신 게 아니고 이제 좀 추위가 가셨나 싶어서 옷을 얇게 입기 시작하면 그래도 외투를 입었지만 네, 폭풍우가 지나가고 추위가 다시 한번 닥치는 거죠. 여기서부터 제가 본문을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네훌류도프가 도시에 와서 도시 사람들의 삶을 거리에서 쭉 지나가면서 보는 걸 묘사하는 겁니다. 언제냐면 1861년 농노 해방이 되고 나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모스크바에는 계속 시골에서 땅이 없어서 농사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와요. 그 사람들은 도시에서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읽어볼게요. 그의 기억 속에는 농촌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이제야 처음으로 본 듯 느껴지는 빈곤과 피로, 특히 방글방글 웃으며 살이 없는 작은 다리를 베베 꼬던 늙은이 같은 얼굴의 젖먹이. 그는 무심결에 그 두 번째 영지에서 봤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도시의 정경과 비교했다. 자, 모스크바는 어떤가요? 정육점, 생선가게, 기성복 상점 옆을 지나면서 시골에서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던 깨끗하고 뚱뚱한 아주 많은 상점 주인들의 만족하는 모습에 마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것이냥 충격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분명 자신들의 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려는 노력이 쓸모없는 짓이 아니라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굳게 확신하는 듯했다. 엉덩이가 커다랗고 등 부분에 단추들을 채운 마부들도, 금몰이 달린 책 모자를 쓴 수의들도, 앞치마를 메고 머리카락을 곱슬곱슬하게 만든 하녀들도, 특히 뒷덜미를 깔끔하게 민 채 2인승 사륜마차에 늘어지게 앉아서 경멸에 찬 방탕한 눈길로 통행인을 구경하는 고급 상마차 마부들도 똑같이 만족스러워 보였다. 부자들이 만족스러워 보였다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도 못 되는 사람들이죠. 수위, 하녀, 마부 이런 사람들도 본인이 농촌에서 보고 온 농민들에 비하면 다들 깨끗하고 말쑥하고 만족스러워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여러 상점들을 묘사하면서 상점 주인들이 잘 모르는 사람을 속이려는 노력이 쓸모없는 짓이 아니라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굳게 확신하는 듯했다. 여기서도 톨스토이 특유의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확신을 갖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그 안에서 뭐가 잘못되는지에 눈을 감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판사, 검사, 변호사들만이 아니라 도시의 상인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제 그는 땅을 빼앗겨서 도시로 내몰린 농촌 사람들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도시의 환경을 잘 이용하고 신사처럼 되어서 자기 형편에 기뻐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농촌에서 살 때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해서 훨씬 더 가련해졌다. 네흘류도프에게는 어느 지하실 창문을 통해서 본 재화공도 그처럼 가련해 보였다. 비눗물 증기가 쏟아져 나오는 열린 창문 앞에서 훤히 드러난 야윈 두 손으로 다림질을 하는 마르고 창백하고 머리가 산발인 세탁부들도 그랬다. 앞치마를 거치고 맨발에 헌 신을 신고 네흘류도프를 스쳐 지나가는 두 명의 페인트공도 그랬다. 이 페인트공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페인트가 묻어 있었죠. 그들은 팔꿈치 위쪽까지 소매를 걷어붙인 채 햇볕에 그을고 힘줄이 붉어진 허약한 두 팔로 페인트통을 나르면서 서로에게 쉴 새 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얼굴이 피로해 보이고 분노에 차 있었다. 집마차 위에서 흔들리는 상마차 마부의 검은 먼지투성이 얼굴도 그랬다. 아이들과 함께 길모퉁이에 서서 구걸을 하는 누더기 차림에 퉁퉁 부은 남자와 여자들의 얼굴도 그랬다. 네흘류도프가 지나쳐야 했던 선술집의 열린 창문으로 똑같은 얼굴들이 보였다. 즉, 이 지치고 피로하고 불만에 가득 찬 얼굴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리병과 찻잔이 놓인 작고 더러운 탁자 앞에 벌겋게 달아오르고 땀에 젖은 아둔한 얼굴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창가에 앉아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입술을 쑥 내민 채 눈앞을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하얀 옷을 입은 급사들이 비틀거리며 탁자들 사이를 빠르게 돌아다녔다. 이 묘사를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그 만족해하는 사람들 말고 그 반면에 훨씬 더 많은 숫자, 다양한 사람들이 나열이 되죠. 열거가 되죠. 불만, 농촌에서 떠나온 것보다 과연 더 나은 생활인지 더 못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해주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톨스토이가 비교적 젊었을 때 썼던 장편 전쟁과 평화, 그 다음에 썼던 안나 까레니나 그 사이에 썼던 작품들을 생각해 보면 한 작가가 이분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지금 톨스토이가 70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시대를 보는 거예요. 자기 시대를. 그리고 20년, 30년 전에 썼던 소설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지금이 2024년이면
1990년이나 1980년에 등단했던 작가가 80년이죠. 80년에 등단했던 작가가 혹은 70년 나이가 70이 돼서 70이 넘어서 2024년에 도시에 자신의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2024년도에 열악한 조건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좋고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3년 전에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세상을 떠난 청년 노동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의 외주라고 하잖아요. 힘들고 위험한 일을 정규직이 하지 않고 비정규직, 파견직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나한테 안 보일 때 그 일을 하도록 우리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한테 외주를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법에서 규정한 걸 못 지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돌아가시는 분들 기사에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젊은 작가가 아니라 40년 전에 등단을 했던 50년 전에 등단을 했던 나이 70이 넘은 소설가가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렵거든요. 우리 작가분들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누구나 자기의 청춘 안에서 평생을 살고 글을 쓸 때는 내가 가장 지적으로 호기심이 왕성했을 때 어떤 한 지점의 기억으로 글을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이 톨스토이 이분은 도대체 이 괴물 같은 분은 자기 시대 얘기를 해요. 자기 시대 청년 작가들이 하는 얘기를 해요. 70이 넘은 분이. 도대체 이분의 정체는 뭔가. 저는 이 부활을 읽으면서 이 대목을 읽었을 때 경성의 젊은이들이, 경성의 지식인들이 얼마나 이걸 생생하게 읽었을까요? 그쵸? 농촌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우리도 농촌에서 일제강점기 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었지만 또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 와서 그 날품팔이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거를 지적 능력으로 그거를 느끼고 파악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부활을 읽었을 때 이런 대목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읽을수록 알겠더라고요. 참,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니 이게 안나 까레니나와 전쟁과 평화를 썼던 작가란 말인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시 한번. 예전엔 이런 거를 톨스토이 할아버지는 진짜 올바르게 살자는 얘기 참 길게도 하시네. 이렇게 건방지게 읽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또 저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읽어보니까 괴물이구나. 나는 70 넘어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내 시대의 젊은이에 대해서? 내 시대, 젊은이만이 아니죠. 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놀라운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쭉 묘사를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왜 다들 저곳에 모여 있는 걸까? 네흘류도프는 차가운 바람에 실려온 먼지와 함께 사방에 퍼진 가칠한 페인트의 삼패한 기름 냄새를 무심결에 들이마시면서 생각한다. 이거 무슨 냄새인지 아시죠? 금방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 안에 들어가면 훅 나는 냄새 있잖아요. 사람들을 관찰하는데 아까 페인트공은 아까 지나갔어요. 그 냄새가 한 번 더 나는 거죠. 그분들이 칠한 게 그 부분에 있었나 보죠. 그런데 요 삼패한 기름 냄새를 얘기하면서 어느 거리에서 무슨 쇠붙이를 운반하는 집마차 행렬이 그의 옆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마차들이 울퉁불퉁한 다리를 건너면서 내는 무슨 소리? 쇠붙이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귀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다. 페인트 냄새, 쇠붙이 소리. 그래서 그거를 앞질러 가려고 걸음을 재촉하는데 왁스로 콧수염을 꼿꼿하고 뾰족하게 만든 환한 얼굴의 군인이 보였는데 고급 상마차에 탄 그 군인이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네흘류도프에게 손을 흔들어요. 네흘류도프, 자네 맞지? 막 이렇게 반가워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묘사도 정말 전 참 뛰어나다고 생각한 게 거리에서 만난 자신이 보는 전경을
그동안은 네흘루도프가 모스크바에 한두 해 살았냐고요? 외국인이냐고요? 아니라고요. 모스크바에 계속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본인이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농촌에서 실상을 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 계속 낯설게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 냄새, 소리, 촉감 이런 걸로 사람들을 보면서 관찰하다가 냄새, 소리, 촉감 하다가 아는 사람으로 딱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묘사를 열거하다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열거를 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집중되는 이 장면 전환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다가 아는 사람으로 가는지, 이것도 진짜 뛰어난 기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네흘루도프하고 봤더니 이 사람은 셴보크예요. 누구냐면 셴보크는 카츄샤에게 그렇게 이제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사랑해서 했던 행위를 나쁘게 묘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책임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거짓말을 했던 것,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네흘루도프가 지금 이제 톡톡히 치르고 있잖아요. 그 죄책감을. 그때 같이 있었던 셴보크라고요. 그러니까 썩 반갑지 않은 거죠. 처음엔 이것도 네흘루도프가 처음 느낀 감정은 기쁨이었다. 아, 셴보크. 그는 반갑게 말했지만 조금도 기뻐할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 그때 고모들 댁에 같이 들렀던 셴보크였다. 이것도 참 정확한 묘사죠. 누구를 봤을 때 처음부터 싫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일단 반가웠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웠던 그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이면 반갑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셴보크는 뭐라고 거드름을 피우냐면요. 영지에 관한 업무가 끔찍할 정도로 방치돼 있었는데 토지는 전부 농민들에게 세를 주었지. 그런데 그자들이 한 푼도 내지 않아서 체납금이 8만 루블을 넘었어. 내가 1년 동안 모든 걸 싹 바꿔서 70% 이상 그 체납금을 다 받아내 줬지. 어때? 하고 막 우쭐거리는 거예요. 어떤 그 지주의 중간 마름 역할을 한 거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셴보크의 얼굴이 진지해지고 시선을 멈추고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기억을 떠올리려는 듯 했다. 그 모습에서 네흘루도프는 선술집 창문 안쪽에서 아까 그에게 충격을 준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입술을 내민 남자와 똑같은 아둔한 표정을 보았다. 네흘루도프의 손을 꽉 쥔 후 새로 장만한 하얀 영양 가죽 장갑을 낀 큼직한 손을 윤기 있는 얼굴 앞에서 흔들고 유난히 하얀 이가 드러나도록 습관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마차에 올라탔다. 여기도 셴보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참 이럴 때마다 톨스토이의 이 감각적 묘사는 몇 살이 돼도 어떤 소설을 써도 사라지지 않는다. 새로 장만한 하얀 영양 가죽 장갑이 얼마나 멋지고 예쁠지 상상해 보세요. 그걸 낀 사람이 여자가 아니고 큰 손을 가진 남자입니다. 하얀 이가 드러나도록 웃고 윤기 있는 얼굴이라고 하죠. 그때 마차에 올라타고 이제 셴보크 가는 걸 보면서 나도 정말 저랬나? 네흘루도프는 변호사 집 쪽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그래, 완전히 저렇지는 않았다 해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었고 저렇게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했지. 이 대사 좋죠. 네흘루도프가 그리고 11장에는 변호사한테 간 겁니다. 이제 이 변호사가 아주 감옥에서 모든 불평을 빨아들이는 깔때기가 되셨군요. 깔때기. 그 보통 일이 아니니까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얘기하죠. 아주 멋진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가. 그런 점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우리는 전반적으로 검사나 판사를 어떤 새로운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한때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저 봉급 날짜인 20일에만 신경 쓰는 공무원들이죠. 봉급을 받습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고요. 그들의 모든 원칙은 여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면 누구든 기소하고 재판하고 선고합니다. 참나. 이게 이제 사법개혁 이후, 그 전에는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전통적인 귀족 계층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이게 우리도 양반이 있고 중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서구에서도 신분제가 철폐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귀족들이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아직은 그 법률이나 의학은 고귀한 신분,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였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지식인, 인텔리겐tsi아 그룹들이 근대사회의 어떤 시민권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요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 인텔리겐tsi아잖아요. 이 사람 자유주의자들 아닌가? 이런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가 하는 말이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딴판입니다. 봉급에만 신경 쓰죠. 저는 여기서 최근 30년 동안 제가 이렇게 느끼는 직업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군사 독재가 있거나 그랬던 시절에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했던 직업군이 이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직원의 정체성이 강해지는, 뭐 요즘은 언론인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언론인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대학의 교직원도 그런 면이 좀 있고, 많은 분야에서 예전에는 어떤 사명감이나 지식인의 정체성이 강했다면 지금은 월급을 받는, 돈을 버는 성실한 직장인의 정체성이 강해진 그런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톨스토이의 이 소설에서 그 19세기 말에 러시아에서 19세기 중엽부터 자유주의, 19세기 어떻게 보면은 초부터 그랬죠. 그러다가 19세기 중엽 이후 아주 활발하게 목소리를 높였던 계층에서 이제 사법개혁을 하고 이것저것 자리가 잡히고 나니까 20일에만 신경 쓰는, 월급날에만 신경 쓰는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흘류도프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사람들하고 복음서를 읽었다고 시베리아 유형을 보내요? 하니까 이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의 가르침과 다르게 설명하면, 교회의 해석을 비판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만 하면 유형지로 추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징역도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러시아 정교를 비방하면 196조에 따라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집니다. 네흘류도프가 말도 안 돼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하면서 변호사가 저는 늘 존경하는 판사님들에게 말한답니다.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요. 그 판사님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특권을 박탈하고 유형지로 보내는 건 대단히 쉬운 일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검사들 또 법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걸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인물들의 전횡에 좌우된다면 뭐 때문에 재판을 합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했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니 참나 그건 철학의 영역이니까 우리 부인 아시죠? 우리 부인 그 토요일에 예술가들 학자들 모이는 그 모임에 와서 그때 토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 재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네흘류도프의 말에 변호사가 보인 웃음. 변호사가 철학이니 일반 문제들이니 하는 말을 언급할 때의 어조. 여기서 네흘류도프와 변호사가, 어쩌면 변호사의 친구들까지 완전히 다른 식으로 사물을 본다는 점. 셴보크 같은 옛 친구들과 지금의 자신 사이의 간극이 아무리 크다 한들 변호사와 그 서클 사람들한테 느끼는 거리감만은 크지 않다. 이쪽 거리감이 훨씬 크다는 걸 네흘류도프는 느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같이 읽고 싶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너무나 지금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하고 그 비슷한 심리, 근데 우리가 차마 말로 하지 않는 거, 이거를 19세기 말에 톨스토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일일이 다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12장으로 와서
저택을 짓고 있는 거예요. 감옥까지는 멀고 이미 시간도 늦어서 상마차를 타고 감옥으로 가요. 우리 카츄샤를 만나야 되니까 가는데 실제로 복잡하고 독특한 양식의 거대한 저택을 짓고 있대요. 커다란 소나무 통목들을 꺽쇠로 고정해서 만든 튼튼한 발판이 시공 중인 건물을 둘러쌌고 판자 울타리가 건물과 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온몸에 석회가 튄 노동자들이 개미처럼 발판을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떤 이들은 돌을 쌓았고 어떤 이들은 돌을 잘랐으며 또 어떤 이들은 묵직하게 채운 들것과 작은 통을 들고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비우고 내려왔다. 네, 막 이러고 있는데 건축가인 듯한 뚱뚱하고 잘 차려입은 신사가 발판 옆에 서서 막 고용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흐르도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일을 시키는 사람들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모두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고 확신하는 걸까? 그렇죠. 시키는 사람은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이게 자기에게 굉장히 부당한 일인데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집에서는 임신한 아내들이 힘겨운 노동을 하고 조각천을 기운 모자를 쓴 채 작은 발을 버둥거리며 늙은이 같은 얼굴로 방글거리는 자식들은 네흐르도프가 두 번째 영지에 갔을 때 본 농촌 안악의 아이였죠. 그 애를 계속 소환을 해요. 그 이미지를 떠나지 않는 거죠, 마음에서. 자식들이 뭐잖아 굶어 죽을 형편인데 어떻게 저들은 자기들을 파괴하고 강탈한 사람 중 한 명인 아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인간을 위해 이처럼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대궐 같은 저택을 지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이건 무의미한 건물이야 하고 말하니까 상마차 마부가 네흐르도프에게 화를 내면서 반박합니다. 어째서 무의미하다는 겁니까? 덕분에 사람들이 일거리를 얻는데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흐르도프가 하지만 불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짓고 있다는 것 결국 필요하니까 짓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로 밥벌이를 하잖아요. 상마차 마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흐르도프는 그냥 입을 다물게 돼요. 이 대목이 어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날의 성장 개발주의 개발 성장주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하겠지. 근데 저 일을 하니까 일자리가 생기잖아. 우리가 그 무수한 토목 공사를 포기할 수 없는 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여기서 더 우리가 개발을 하고 무언가를 했을 때 탄소 배출도 그렇고 이 기후 위기도 그렇고 모든 게 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왜 했을 때 일자리를 만드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도 아주 그 단초지만 똘스토이는 이 근대 문명이 어디로 갈지 알고 이 단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부가 얘기를 해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지 끔찍할 정도입니다. 그가 마부석에서 돌아앉더니 어깨에 톱이며 도끼며 방코트며 자루를 쥐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농촌 노동자 무리를 가리켜 보이며 말했다. 네흐르도프가 예전보다 많나요? 물론이죠. 올해는 어느 일자리든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끔찍할 정도예요. 고용주들은 사람들을 대패밭처럼 아무렇게나 취급하죠. 어디로 가나 사람들로 넘쳐난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왜 농촌에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몰려들까요? 네흐르도프가 그러니까 농촌에는 할 일이 없어요. 땅이 없는 걸요. 그래서 땅의 문제로 다시 이걸 가지고 오죠. 네흐르도프는 아픈 곳을 또 부딪힐 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예전 지주들은 땅을 전부 말아먹었어요. 지주들의 토지는 전부 상인들의 수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 쓰다가 땅이 넘어가는 거죠. 그들의 땅은 상인들의 땅은 빌릴 수가 없어요. 이 상인들은 직접 경작하거든요. 자, 감옥에 다 왔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요. 이게 짧은 대화지만 그 사회 변화가 확 느껴지지 않나요?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배우들을 위한 큰 극장에서 배우들을 위한 가발을 만드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정재욱 선생님이 영상에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전쟁과 평화에서도 군사 고문인 장군 중에 독일 사람이 있었고 또 이 앞에 부활에서도 독일인 기술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이제 독일인 얘기는 체홉의 단편이나 희곡에서도 많이 나와요. 독일인이 이때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들이고 왜 거기서 살았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독일인만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이 가발 만들고 땅 주인이 된 지주가 된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모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7세기 말부터 뾰트르 대제가 페테르부르크를 이제 서구로 향한 창이라고 해서 신도시를 세우잖아요. 늪지대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거기서 그거 세우면서 모스크바를 떠나서 이 늪지대 서구에 더 가까운 페테르부르크 그 항만을 통해서 서구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페테르부르크에 그 엄청난 신도시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서구 양식의 그 건축들을 짓고 거기서 본인부터 서구의 교육제도 이 많은 것들의 근대화를 시작을 해요. 뾰트르 대제가. 그래서 이 뾰트르 대제가 근대화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술 고문들이 필요하잖아요. 독일에서 오고 또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끝나고 나서 러시아로 또 많이 왔어요. 왜 그랬냐면 프랑스 혁명에서 귀족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가기도 했지만 그 귀족들 옆에서 일을 도왔던 사람들 뭐 옷을 만들어준 재봉사라든지 음식을 했던 셰프라든지 요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아주 대접을 해줬습니다. 꼭 귀족들이 아니라 귀족들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일감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황제도 있고 귀족들도 그대로 있으니까 또 부유한 엄청난 부자 황제가 있으니까 짜르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대접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었죠. 그 아주 유명했던 궁중에서 귀족들 얼굴이나 이런 걸 그리던 화가가 러시아에 가서 대접받기도 하고 또 그런 화풍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프랑스인 가정교사를 귀족들이 다 집에 뒀잖아요. 그것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영국인들이 또 그렇게 들어왔는데 19세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뭐 철도 부설권, 네?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제 사업을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짜르에게 사업에 대한 권한을 받아서 안에 와서 사업을 하는 러시아 사람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러시아에 들어오는 비즈니스맨들이 자꾸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명한 학자를 초빙하기도 했고 또 대학도 만들고 해야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러시아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프랑스인, 독일인, 영국인들의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독일인은 항상 깐깐하게 나와요. 그 전쟁과 평화의 그 독일 군사 고문도 답답한 사람이었잖아요. 규칙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그 전술 교본에서 익혔던 것, 그 작전 교과서에서 익혔던 그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아주 틀에 박힌 답답한 영국인들은 정말 비즈니스맨으로 나와요. 늘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찬반 의견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립적으로 잘 듣고 그렇지만 결론을 합리적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 이해관계에 얽힐 때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아주 실리적인 사람으로 영국인을 많이 그려요.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이 실제로 다 그런 게 아닐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미지가 우리라고 해서 뭐 다르겠어요.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에 대해서 어떤 그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묘사를 많이들 해요. 제가
그 2부의 10장, 11장, 12장은 가급적 본문을 많이 발췌해서 읽고 싶었다 하고 오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톨스토이가 자신의 동시대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70대 작가가 돼서도 이렇게까지 생생할 수 있는가.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하고 이렇게 다른 시대의 작품을 또 한 번 더 쓸 수 있는가. 그 인텔리겐tsi아들이 사회 개혁을 얘기하고 자유주의 사상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사회가 안정화되려고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속한 직업군이 제도화가 되니까 사법개혁 이후에 어떻게 월급 받는 직장인이 돼버리는지, 더 이상의 지식인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 도시에서 농노 해방 이후에 올라온 농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2페이지지만 거의 뭐 책 한 권 분량의 느낌을 딱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이후에 카츄샤 네훌류도프와 이야기가 가면서 이 사람의 심리 묘사만이 아니라 이 대목에서 두 사람의 심리 묘사가 아니라 네훌류도프가 자신이 속한 그 시대의 사회 안에서 느끼는 심리적 저항감, 낯설게 하기가 되고 난 이후 느끼는 심리적 저항감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 작품을 읽었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청년들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한테도 영감을 주는 바가 많은 거죠. 그렇죠? 끊임없는 개발. 왜? 일자리를 만들잖아. 그리고 톨스토이가 이렇게 모스크바에 있는 하층민들의 삶을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건 톨스토이가 그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처럼 해서 보고서를 쓴 적이 있어요. 모스크바에서 농노 해방 이후 농민들이 도시로 와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상 도시 빈민을 톨스토이가 처음 접하는 계기였어요. 도시 빈민의 사회는 도스토옙스키의 세계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농민들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썼었죠. 근데 이 부활에서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나타났던 페체르부르크의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가 톨스토이에게는 모스크바의 가난한 사람들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2부 10장, 11장, 12장에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러시아 사회의 그 계층 변화, 그 신분제도가 없어진 다음에 고착되는 또 다른 계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다른 말로 바꿔서는 전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건 우리 톨스토이 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어서 제가 줄이거나 문장을 바꾸지 않고 가급적 그대로 읽었어요. 제가 느낀 이 흥분이 여러분께도 더 전달이 되면 좋으련만.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카츄샤를 만납니다. 네훌류도프가 카츄샤를 만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